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드라마에서만 봤던 건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도 들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심리 생리 검사라는 거는 이제 검사자가 있고 대상자가 일단 둘로 이제 나눠지겠죠. 그리고 검사자가 정확하게 그 대상자의 심리 상태의 변동, 생리적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거짓 반응과 진실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심리 생리 검사이고요. 그다음 그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 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의 판정은 그 거짓말 탐지기가 이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이 2022년이니까, 21년 전, 그러니까 1981년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려면 요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하고 요 5가지 요건은 81년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판례에 반하는 경우가 나온 적도 따로 없을까요? 1980년에 그 여대생이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가서 살해를 당했고, 그 용의자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운전했던 차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구속을 한 다음에 나는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한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 당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 반응이 나왔거든요. 거짓 반응이 나오니까 그 거짓 반응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추궁을 하고 범행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하면은 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죽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해가지고 다쳤다, 자신도 다쳤고 한 거를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그것이 이제 조서화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그 내용이 제대로 작성된 게 아니고 나는 그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그리고 그 거짓 반응에 기해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된 사람 무죄로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심리생리검사가 검사 결과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게 된 조건은 그렇게 5가지로 되는 반면에 이와 관련돼서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측정하는 측정 정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럼 그 판례가 나온 게 1981년이니까요. 벌써 3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그리고 이 심리 생리 검사 내지 거짓말 탐지기는 계속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임상적으로 계속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생리 처음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진실 반응 이렇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용어조차도 이제 심리 생리 검사로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 용어조차도 변경이 됐고요. 그 정확도도 사실 99.9% 정도, 거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을 느껴가지고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작성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주소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주소도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특히 기소를 하는 경우에 그 거짓 반응이 있는 경우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객관적인 과학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그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측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축적의 시간을 많이 거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부분의 경우 뭐 특이한 경우 심리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뭐에 의해 학습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그 심리적 상태를 아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도 내에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심리 상태상 거짓말을 하면 그 심리적 변동, 그 생리적으로 변동이 있다는 것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서 더 정리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혹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받는 게 좋을까요? 거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변호인의 입장이라면 특히 성폭력 범죄 같이 둘만의 비밀이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아는 경우, 근데 정말 억울한 경우, 근데 이를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녹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억울하다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심리생리 검사가 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거를 그래서 그 검사 입장에서 내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내지는 내가 살인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심리생리 검사 결과에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은 기소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쉽게 기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도 받는 게 좋다. 네.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요. 네, 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 억울하다면 받는 게 좋다. 혹시 이제 변호사님이 또 이제 법조인 생활도 오래 되셨는데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이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 참고 자료로 쓰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아주 진짜 그 검사 한 9년쯤 됐을 때였는데 친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해가지고 고소가 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그 강간을 해서 그런지 이유는 어떻든 간에 피해자가 하여튼 성병이 걸린 게 확인이 됐고 마찬가지로 친부 그 가해자도 성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부인을 했지만 구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게 그 성병 검사가 간이 형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밀 검사를 하니까 수사를 받고 있던 가해자는 성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아기가 어렸었는데 한 8살 정도 됐는데 그 심리생리 검사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확인을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짓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그런 그 성적 경험을 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은 기소를 하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사건 중에 이제 실제 참고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기소하는 쪽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오면은 모르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심리생리 검사에 또 거짓 반응이 아니라 진실 반응이 나오면 그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나는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리생리 검사 그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것도 역시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은 했는데 심리생리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갖고 온 주제인데 마지막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이었습니다.